800점 신용점수 가 있어도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신용 점수뿐만 아니라 은행 명세서를 스캔해 클라르나 어펌 등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 활동도 조용히 표시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지금 사는 모든 것에 8%의 숨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460억 달러에 달하는 유령 부채를 떠받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진짜 문제는 당신의 신용점수가 아닙니다. 문제는 시스템이 당신의 위험 노출을 어떻게 판단하고 그 불이익이 언제 발생하는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구매 후결제 사기입니다. 제1장 보이지 않는 8% 추가 요금.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당신의 목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걸려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평균적으로 1.3%에서 3.5%의 거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선구매 후결제 앱이나 클라르나 어펌 같은 BNPL 회사를 사용할 때는 같은 거래에 대해 최대 8%까지 처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건 일반 신용카드보다 거의 4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이 말은 기업들이 각 판매마다 전체 가격의 거의 10분의 1을 잃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죠. 하지만 그 기업들이 그 추가 비용을 감수할 리가 없습니다. 선구매 후결제 서비스들은 추가 요금이 없다는 조항을 자랑합니다. 즉, 신용카드와 달리 슈퍼마켓이 손실을 보존하기 위해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 방식에 직접적인 추가 비용을 붙일 수 없다는 뜻이죠. 꽤 소비자 친화적으로 보이죠? 물론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 구매에 직접적인 추가 요금을 붙일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 수익원의 손실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일종의 금융 방탄조끼 같은 거죠. 그들은 이익을 챙기고 당신은 그들의 속임수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들이 모든 상품에 추가한 보이지 않는 세금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큰 흐름 속에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완벽한 범죄죠.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추가적인 문제를 다 만들어내는데도 왜 슈퍼마켓이나 다른 소규모 판매자들이 여기에 동참하는 걸까요? 이들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입니다. 뭔가 이득이 없으면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죠. 그리고 그들이 뭔가 이득을 얻고 있다면 그건 거의 항상 우리가 동시에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매업자들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이런 번거로움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건 단순히 몇 푼 더 벌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소비자 심리 자체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뜯어 고치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기는 편리해 보여도 실제로는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구에서는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27만 5천 명의 소비자 구매 행동을 분석했는데 몇 가지 불안한 일관성을 발견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기를 이용한 고객들은 결제 시점에서 장바구니 총액이 10% 더 컸을 뿐만 아니라 원래는 하지 않았을 추가 구매도 더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기가 처음엔 적게 쓰는 것처럼 착각하게 해 한 번에 더 많이 쓰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와 소매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결국 당신은 더 현금이 부족해지게 됩니다. 이들이 당신에게 쓰는 이 교묘한 속임수는 추상화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금융산업이 돈이 덜 실감나고 덜 현실적이며 당장 빠져나가는 느낌도 덜 들게 하려는 더 큰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써도 죄책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 구매를 해도 즉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기다려야 할 유인이 줄어듭니다. 대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쓰고 또 쓰게 되고 나중에야 돈이 어디서 나올지 걱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가게에서 남의 브리토 값을 대신 내주며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서 그 돈을 쥐어짜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세금은 훨씬 더 큰 재앙의 한 가지 증상일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은 이미 우리 국가 부채에도 옮아 있습니다. 2장 유령, 부채 안개. 클라르나로 샌드위치 빚을 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면 별일 아니지만 실제로 5,360만 명의 미국인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대한민국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숫자이고 이는 금융 핵폭탄과도 같습니다. 소비자 부채의 무법지대처럼 충격적인 만큼 규제가 안 된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3,340억 달러의 선구매 후결제 BNPL 거래가 이루어졌고 미국 BNPL 이용자 중 25% 이상이 식료품 결제에 이 서비스를 사용했습니다. 할부 제도는 사실 새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자동차나 대형 가구처럼 값비싼 물건이 시장에 나온 이래로 사람들은 이런 큰 구매를 할 때 결제를 나눠서 해왔습니다.
중저가 소비재에도 똑같이 할부를 적용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제때만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요. 그 두 글자 단어가 곧 유령부채로 연결됩니다. BNPL 업체들은 은행이나 신용평가기관처럼 동일한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당신이 할부금을 연체하더라도 신용보고서에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BNPL 서비스의 내부 시스템 외에는 제대로 된 기록이 남지 않는 미지급 부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할까요? 2008년의 금융공포를 떠올려 보면 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핵심 문제는 금융기관들이 상환할 수 없는 주택대출을 고객들에게 의도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의 초기 우대금리가 끝났을 때 주택 소유자들은 자신들이 빚진 돈을 갚지 못했고 그 결과 대규모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시스템이 밑바닥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기관이 대출을 신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정확한 위험평가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로 행동하더라도 그들은 당신의 재정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는 유령 부채를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신용보고서에 남은 부채를 반영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됩니다. 맥도날드 주문값조차 신용 한도를 늘려서 치러야 하는 사람이 주택대출로 연체하지 않을 거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마치 겉보기에는 무해한 대출들 주위에 떠다니는 보이지 않는 독가스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유령 부채에 시달릴 때 일어나는 어두운 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경제학자들은 소비자들이 여러 소액 BNPL 대출을 한 번에 쌓는 현상을 스태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신용 한도를 늘리고 어느 순간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빚을 졌는지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을 겁주기 위한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21년과 2022년에 BNPL 대출자의 63%가 산 시점에 동시에 여러 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부채가 한 서비스에서 발생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보호국은 고객의 33%가 서로 다른 서비스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은 엄청나고 무서운 금융 거미줄로 서로 다른 사람과 회사의 수많은 금융 기록에 실제로 접근하지 않는 한 누구도 점점 더 추적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 젊고 소득이 낮은 미국인들이 BNPL의 핵심 사용자층이기 때문에 BNPL 부채가 신용 생태계에서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팀 퀸런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는 2023년에 BNPL을 통한 지출이 최대 460억 달러에 달했다고 추정했으며 그 증가세는 전혀 둔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소비자의 거의 30%가 한 번쯤은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면서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합리적인 선택지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채 거품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커지고 있고 새 대형 신용 정보회사인 에퀴팩스, 트랜스유니언, 익스페리언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와 주요 신용평가사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 전체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거짓말과 위험한 빚에 덫에 빠질까요? 여기서 벌어지는 모든 속임수를 이해하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큰 거짓말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장 부채 함정의 해부. 여기서 시한폭탄이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면 분명 해결책은 간단할 것입니다. BNPL 회사들이 신용이 좋은 사람들과만 거래하도록 시스템을 규제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규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입법의 수레바퀴는 매우 느리게 돌아갑니다. 그 사이에 마치 BNPL 시스템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완벽한 희생양을 찾아내도록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BNPL은 심리적인 치트키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제의 진짜 본질을 나중으로 미루면 돈이 실제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쓰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소매업자들이 지금 사고 나중에 결제하기를 통해 실제로 수익을 내기 위해 기대고 있는 정확한 메커니즘입니다. 파렐레치와 로엔스타인이 1998년에 실시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구매와 결제를 조금이라도 분리하면 그들이 지불의 고통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완화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 고통이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처럼 이러한 금전적 고통도 우리를 재정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이제 BNPL은 그와 같은 상황으로 가는 문을 활짝 열고 두 팔 벌려 맞이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진은 BNPL 세계를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BNPL의 내회 분할 결제 방식이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을 정도라는 점에 매료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해 본 적이 있다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처음에 가격의 25%를 선불로 내고 나머지 금액은 6주에 걸쳐 3번 더 25%씩 나누어 결제합니다. 어떤 BNPL 서비스든 먼저 비용을 대신 내고 소매업체에서 금액을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갚는 돈은 소매업체가 아니라 그 서비스에 상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환금을 제때 낸다면 이 서비스들은 이 거래가 무이자라고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달리 이 서비스들은 신용조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점만으로도 이미 대출 연체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마약처럼 끌리는 존재가 됩니다. 이건 고객이 나중에 돈을 갚을 거라는 믿음에 의존하는 업계에 있어서 엄청나게 위험한 자기선택 구조입니다. 시장정보 회사인 CB인사이츠는 2025년 말까지 BNPL의 전체 대출 규모가 1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회계학 교수인 에드드 한의 말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용자의 금융 지식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제약 없이 내버려두면 신용을 제공하는 회사들은 기회가 있을 때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그런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BNPL 후불결제 이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초과 인출 수수료가 4% 더 많고 신용카드 이자가 1.1% 더 높으며 신용카드 연체료도 2.3%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약한 편에 속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 자신이 선호하는 소매업체에서 BNPL 옵션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초과 인출 수수료가 8.9% 증가했고 신용카드 이자가 2.5% 증가했으며 연체료도 8.4% 증가했습니다. 평균적인 이용자의 경우 연간 추가 수수료가 176달러에 달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연간 252달러에 이릅니다. 이러한 수치를 수천만 명의 소비자에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단순한 개인의 숨겨진 수수료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에 따르면 한 가지 잠재적인 우려는 BNPL 사용이 일부 소비자들이 과도하게 대출을 받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BNPL이 아닌 부채 상환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BNPL은 위험이 축적되는 진입점이 되어 그 위험이 다른 형태의 소비자 신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BNPL 이용자들에게 상황이 꽤나 심각해 보입니다. CFPB에 따르면 신용이 약한 대출자들이 BNPL 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초저신용 소비자가 BNPL 대출의 45%, 저신용 대출자가 16%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같은 연구에 뜨면 사람들은 BNPL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한 달 평균 22,000달러의 무담보 부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실제로 BNPL이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BNPL은 부채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BNPL은 이미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나타나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공짜 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 올가미가 이제 최악의 방식으로 모두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장 파이코텐티, 충격파와 조용한 거절. 신용의 세계는 근본적으로 심사 담당자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거래에 내재된 위험을 평가하고 감수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이 더 많은 위험한 거래를 할수록 그들은 위험지대에 더 가까워집니다. 대출이나 보험 상품을 찾을 때 심사를 하는 사람은 심사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그 심사 담당자들은 여러분의 BNPL 구매로 생긴 유령 부채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BNPL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구 사왔다면 앞으로 힘든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파이코 점수이며 이는 300, 850 범위입니다. 이 점수는 결제 이력, 신용 사용률, 신용 이력 기간, 계좌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점수가 미국에서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인베스토피디아에 따르면 이 점수는 약 90%의 대출 결정에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합니다. 2026년부터 심사 담당자들은 BNPL, 선구매 후 지불, 기록을 점수 산정에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사 담당자들은 사람들의 계좌에서 BNPL 소비의 특징적인 징후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훈련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동을 감지하도록 훈련된 AI 모델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델과 심사 담당자들이 밝혀낸 사실은 BNPL 이용자 신용 점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결제 실패가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랜딩트리의 202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41%가 지난 1년간 연체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2024년에 34%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 해도 결코 고무적인 추세는 아닙니다.
언더라이터와 AI 모델이 이러한 연체를 감지하면 그 결과는 심각할 수 있습니다. 6주 동안 200달러의 식료품 값도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업계에서도 하는 말입니다. 워터스톤 모기지는 BNPL 결제가 편리하고 별 문제 없어 보여도 과도한 이용 시 주택담보대출 승인에 부정적 영향이나 거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곧 주택담보대출 승인을 받을 계획이라면 BNPL 계정을 너무 많이 만들거나 자주 이용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BNPL이 주택 소유의 기회를 정말로 망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에 영향을 줄 때입니다. 이것은 모든 월별 부채 상환액을 월 총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이 비율이 낮을수록 이상적입니다. 이것은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에는 신용업계가 BNPL 수치를 볼 수 없어 당신이 재정적으로 건강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NPL 결제가 DTI에 포함되면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건강해도 월별 부채가 늘면 부채 상환 비율 DTI 43%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기관이 위험하다고 보는 기준입니다. 많은 경우 이것은 자동 거절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핀테크의 문제입니다. 핀테크 산업은 기술과 금융기관의 가장 나쁜 점만 합친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빨리 움직이고 부서라는 사고방식을 가진 회사로부터 즉각적인 편리함을 약속받지만 결국 깨지는 것은 내 집 마련의 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게 문제의 전부라면 충분히 나쁠 것입니다. 하지만 숨겨진 부채과 조용한 거절 아래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모장, 증권화, 시한폭탄. 비록 BNPL 자체가 경제 전체를 혼자 무너뜨릴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더 위험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단계일 뿐입니다. 화폐를 추상화하고 부채가 쌓여가는 가운데 BNPL은 탈소유 경제라는 악몽으로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이정표처럼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BNPL이 소비자 부채의 진짜 규모를 알 수 없게 만드는 가림막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사회적 위험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심리적으로 현실감이 없어지고 신용 한도가 영원히 연장될 수 있다면 소액 결제는 끝나지 않고 진정한 교환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당신이 숨쉬는 산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것을 그저 잠시 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테크노봉건 영주들이 운영하는 임대 경제가 될 것이고 당신은 그들이 매일 착취하는 수십억 영 중 한 명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직도 사기 이야기가 더 보고 싶으신가요? 36억 달러 규모의 북한 초대형 사기를 확인해 보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을 대신 시청하세요.